안녕하세요. 결투기의 김정은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결투기의 오지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실종사건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많이 무거우실 텐데요. 저희도 그렇고요. 네, 뉴스를 보다 보면 좀 낯선 단어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죠? 네. 네. 긴급 체포, 체포적 부심, 허위 종결, 사실 그리고 경찰의 계급이지만 경장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고요. 오늘은 이게 다 무슨 뜻인지, 그리고 실종사건은 원래 어떻게 처리되는지, 이런 제도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특정 사건을 파헤친다기보다 그 뉴스들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제도와 절차, 그런 것들을 일반론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실종 선고가 접수되면 어떻게 진행되는지부터요. 사실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논할 입장은 아니라서 오늘은 제도 얘기만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만약에 가족 중에 한 분이 연락이 안 된다. 그래서 실종 신고를 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 부서로 접수가 되고 담당자가 소재 확인 절차를 밟아요. 본인한테 연락을 시도하고 최근 행적을 확인해보고 최근 행적이 확인이 안 되면 수색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소재가 확인되거나 안전이 확인되면 사건을 종결하는 구조입니다. 말로는 간단한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확인이 되면, 이 확인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느냐가 결국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본인과 실제로 만났다든지 전화통화가 됐다든지 하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무 구조상 이 확인과 종결을 한 사람이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결할 때 상급자의 교차 확인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으면 담당자의 보고가 곧 사실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해 버리는 거죠. 사실 저는 이제 그게 이번 사건에서 다들 논란 지점이라고 보거든요. 한 사람만의 보고로 사건이 닫힐 수 있는 구조라는 거. 보고가 정확하면 괜찮은데 보고가 정확하지 않으면 걸러낼 장치가 없다는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시스템 설계의 문제죠. 사람은 실수도 하고 드물게는 거짓말도 해요. 그걸 전제로 시스템을 짜야 하는데 지금 구조는 담당자의 성실성을 전제로 그냥 믿고 맡겨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스에 경장이라는 계급이 자주 나오는데 이게 어느 정도 위치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경찰 계급이 순경부터 시작을 합니다. 순경, 경장, 경사, 경위, 경감, 총경 이렇게 올라가고 그 위로 경무관, 치안감, 치안정감, 치안총감까지 있어요. 경장은 어떻게 보면 밑에서 두 번째, 현장 실무 몇 년 차 정도 되는 계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직에서 뭘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일선에서 이제 실무를 담당하는 담당자죠. 네. 그리고 그게 앞에서 한 얘기랑 연결이 됩니다. 결정권이 없는 실무자가 실종사건의 종결이라는 꽤 중요한 판단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판단을 사실상 혼자 하게 되는 그 구조, 그런 권한과 책임의 균형이 잘 안 맞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 보면 그만큼 일선 실무자들이 굉장히 많은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하고요. 실종 선고 건수가 연간 10,000단위를 넘어가죠. 네. 이제 그래서 모든 건의 결재라는 절차를 거치면 약간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실무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요. 네. 그 현실론이 지금까지 이 구조를 유지해온 이유겠죠. 다만 속도와 정확성, 뭘 우선할 건가의 문제인데 실종사건은 사람 생명이 바로 연결될 수도 있는 문제이다 보니 저는 정확성 쪽에 좀 더 무게를 둬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많이들 모르시는 부분인데 실종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법적으로요. 아동이나 지적장애인, 치매 환자가 실종되면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줄여서 실종아동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신고 즉시 수색을 개시하게 되고 위치 추적을 하고 유전자 등록까지 하는 촘촘한 절차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 성인은 그 대상이 아닌 거죠. 성인이 실종되면 일반적인 수사 규정으로 처리가 되는데 강제 수사 절차를 밟기가 훨씬 까다롭다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들 생각하는 위치 추적 이런 거를 하려고 해도 근거가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성인은 본인 이사로 잠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가족이 신고했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바로 위치를 추적할 수 있게 되면 그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개인정보 내지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가정폭력을 피해서 잠적하는 한 경우도 있는데 가해자가 실종 선고를 해서 찾아내는 그런 악용하는 사례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 취지는 다들 아마 이해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제는 지금 법이 자발적 잠적과 위험 상황을 좀 구분하지 않고 있는 데서 오는 거거든요. 개인 소지품을 다 두고 나갔다, 평소와 행동이 좀 달랐다, 이런 위험 징후가 뚜렷한 경우에도 일반 성인 실종이라는 것 때문에 낮은 수준의 대응밖에 하지 못하는 상황이죠. 네. 구분 기준이 없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논의가 성인 실종이라도 위험 징후가 있으면 통신시설 조회 같은 걸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 방향이 맞다고 봐요. 다 풀자는 게 아니고 위험 징후라는 요건으로 이제 문을 하나 만들자는 거잖아요. 잠적할 자유 혹은 이제 안전을 지킬 자유는 지키면서 위험한 사람은 놓지 않는 균형이라고 할까요? 그 요건을 어떻게 설계하느냐
이게 관건이겠죠? 네. 네. 이제 절차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네. 긴급체포라는 말이 자주 나왔어요, 이번에. 원칙부터 말씀드리면 사람을 체포하려면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됩니다. 헌법상 영장주의라고 하죠. 긴급체포는 그에 대한 예외입니다. 형사소송법 200조의 3인데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고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고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이 요건이 다 갖춰져야 영장 없이 긴급하게 체포를 하게 됩니다. 포인트가 이제 영장을 받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급박해야 된다, 긴박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네. 지금 안 잡으면 도망간다, 지금 안 네. 잡으면 증거가 사라진다, 뭐 이 정도가 돼야 되는 거고요. 소재가 계속 파악되고 있는 사람이라거나 출석 요구가 있을 때 출석하는 사람이라면 사실 이 긴급성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정식으로 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거고요. 예외 규정이니까 엄격하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느슨해지면 영장주의 자체가 무너지거나 수사기관이 일단 잡아놓고 보는 게 가능해져 버리니까요. 그럼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나옵니다. 긴급 체포를 당한 사람은 뭘 할 수 있는가? 아까 말씀하신 체포적부심을 할 수가 있죠. 네. 형사소송법 214조의 2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체포된 피의자가 법원에다가 이 체포가 적법한지를 심사해달라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이제 그래서 법원이 심사해서 체포가 적법하지 않거나 부당하다라고 판단하면 이제 체포영장을 기각하는, 그래서 이제 풀어주는 제도이죠. 네.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일반 국민들이 많이 헷갈리시는 게 이겁니다. 적부심으로 풀려났다고 해서 무혐의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적부심은 죄가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체포라는 수단이 적법했는지만 판단하게 되거든요. 긴급체포를 했는데 긴급체포 요건 자체가 아예 처음부터 없었다. 네. 그러면 이제 법원이 석방을 명하는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 혐의가 얼마나 무겁든 상관하지 않고 절차가 잘못됐으니 잘못된 절차를 바로잡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석방됐다고 해서 수사가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정식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불구속 상태로 계속 수사를 계속해서 기소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가 본격적인 수사가 되는 거니까요. 이게 오늘 기억하실 부분이에요. 적부심으로 석방, 이런 기사를 보시면 무죄구나 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절차에 뭔가 위법이 있었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수사는 이제 계속되겠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사실 이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건강하다는 겁니다. 수사기관이 체포를 법원이 사후에라도 통제한다는 거니까요. 내가, 내 가족이 부당하게 체포를 당했을 때 쓸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럼 다음에 이런 질문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일반론으로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기록을 거짓으로 만들거나 이럴 때 어떤 게 문제가 되나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직무유기죄, 형법 제122조인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거부하거나 유기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판례는 단순히 일을 소홀히 한 정도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직무를 방임하거나 포기한 수준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이 이제 기록 쪽인데 공문서나 공전자 기록에 허위의 내용을 만들어서 끼워 넣으면 별도의 죄가 되죠. 네. 요즘은 이제 다 전산이니까 공전자 기록 위작, 변작죄가 네. 문제가 되고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한 것과 일을 안 한 것을 감추려고 별도의 기록을 조작한 것은 아예 다른 범죄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 허위 보고로 조직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하면 이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행위에서 시작해도 감추는 과정에서 죄가 계속 쌓이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무원이니까 형사 책임만 있는 게 아니죠. 공무원의 이제 형사처벌과 별개로 징계 절차가 따라붙죠. 공무원 징계 절차는 형사재판을 기다릴 필요 없이 별도로 같이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게 국가배상입니다.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행위로 국민이 손해를 입으면 그에 대해서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공무원 개인이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 여기서 하나 더 보태자면 담당자 개인만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조직이 이제 그런 잘못을 걸러내 관리 감독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라는 점까지 인정이 되면 책임의 폭이 더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건들에서는 개인의 일탈이냐 아니면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냐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대책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 저는 이제 첫 번째가 실종 절차와 관련된 문제 같은데 상급자의 결재나 이제 교차 확인 이런 거를 좀 의무화해서 담당자 혼자 이제 열고 닫을 수 있는 구조를 없애는 거. 네,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저는 거기에 종결 근거의 표준화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통화 기록이나 위치 정보 같은 객관적 자료가 첨부되지 않으면 시스템에 종결이 되지 않도록 하는 거죠. 사람의 성실성에 기대는 게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걸을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네, 세 번째가 이제 아까 말했던 입법이에요. 위험 징후가 있는 실종 성인에 대해서도 통신조회가 가능하도록 이제 바꾸는 거, 자발적 잠적과 위험한 상황을 구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거, 이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어떤 제도든 만들어 놓고 끝이 아니라 실제로 잘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체계까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형식적으로만 돌아가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니까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보고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게, 그러니까 확인하는 눈을 여러 개로 늘리는 거, 이걸 주로 말씀드린 것 같아요. 네.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요. 실종 사건의 종결은 담당자 한 사람의 판단에 맡겨진 구조적 허점이 있다는 것, 그리고 성인 실종은 실종아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법적 공백이 있는 지대라는 것입니다. 또 이제 긴급체포는 영장주의의 예외라서 요건이 엄격하다는 것, 체포적부심으로 석방이 됐다는 것은 뭐 무죄라는 게 아니라 체포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미라는 것. 그리고 공무원의 직무 관련 책임은 형사, 징계, 국가배상 이렇게 세 갈래로 뻗어나갈 수 있다는 것까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오늘 뭐 일반론으로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 있죠. 네, 무엇보다 이런 일이 다시 없어야 될 거고, 그러려면 이제 사람을 탓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까지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실종자분과 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자, 오늘 결투기 10번째였는데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